네, 안녕하세요. 금일 DMT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허종국입니다. 금일 세미나 주제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PBRL4로서 지난 2023년 12월, 그리고 2024년 8월, 2025년 3월에 진행한 PBRL 세미나 이후 후속 논문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성동 교수님 지도하에서 석박통합과정 10학기차 재학 중이고, 관심 연구 분야는 강화학습과 자가지도 학습이며, 특히 금일 발표할 RLHF 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관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이 영상에 올라가는 연구실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세 번의 세미나와 동일하게 강화학습과 선호 기반 강화학습에 대한 기초를 설명하고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세미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인트로랑 프리리미너리스를 구성하였으나, 혹시 이전 세미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섹션 3 어드밴스드 메소드 쪽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이란 게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조작 등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를 학습하는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은 주어진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것을 디자인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는 앞으로 받을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수학적으로 현재 시점 t로부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누적 보상을 GT라는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GT는 단순히 이제 보상에 대한 합으로 정의를 해도 되지만, 강학습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수렴을 위해서 이 1보다 작은 값, 감마라는 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가중합을 한 형태로 GT를 정의를 하게 되고, 이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후 시점에 대한 보상에 더 작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GT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경험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상태, 행동, 그 행동에 따른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으로부터 에이전트가 상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상태 정보는 보통 에이전트의 현재 위치, 또는 관절의 각도, 게임이라면 캐릭터의 체력,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에이전트가 이 상태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이제 다음 상태로 넘어가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는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지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동 선택은 바로 이 정책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각 행동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 함수로서 확률적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한 행동이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 가치함수, 일반적으로는 주로 행동가치함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행동가치함수는 앞으로 받을 누적보상 GT를 예측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정책함수를 통해서 아래로 가는 액션을 선택을 했다면, 이 아래로 가는 액션을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130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이제 행동가치 함수의 역할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보상을 받고 다음 상태로 이동하는 이러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에이전트는 이 옆의 수식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정책 함수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정책 함수는 행동 가치가 높은 행동, 그러니까 Q값이 높은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되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동을 선택했을 때 예측한 Q값이 60이다 라면은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고, 반대로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데 보상이 앞으로 받을 누적 보상의 예측값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다면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 안 좋은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Q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책 함수가 잘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Q 함수가 먼저 학습이 잘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Q 함수는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MSEOS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 수식이 나온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아까 저희가 GT는 RT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RT 플러스 2 더하기 감마 RT 플러스 3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된다고 했는데, 얘에 대한 기대값을 예측하는 것, 얘에 대한 예측값이 이제 QST AT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G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QST 플러스 1, A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써보자면은 QSTAT는 RT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QST 플러스 1 AT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예측값을 다음 시점에 보상을 받고 다음 시점에 대한 예측값으로 업데이트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건데, 강학습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낯설 것 같은데,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그 스무고개를 한다고 쳤을 때 저희가 힌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예측값, 힌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예측값을 힌트를 하나 주어졌을 때 예측값, 힌트가 하나 주어졌을 때의 예측값으로 이제 업데이트한다,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알고리즘마다 수식은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본 세미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강학습에서 보상은 이제 가치함수, 이 Q함수를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가치함수는 이 정책함수를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은 전장에 설명드렸던 수식을 토대로 보상을 최대화하는 에이전트를 학습함으로써 게임이나 공장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 보상 함수가 태스크를 풀기 위해 잘 정의가 되어 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이제 메타월드라는 강화학습 벤치마크의 일부 환경들을 제가 가져온 건데, 오른쪽이 해당 환경들에 대한 보상 함수 정의입니다. 간단히 로봇팔을 움직여서 창문을 연다거나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수행하려고만 해도 이렇게 조금 복잡한 수식이 요구가 되는데, 이러한 보상함수 정의의 어려움은 강학습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분야가 바로 선호 기반 강학습입니다. 네, PBRL 선호 기반 강학습은 한편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줄여서 RLHF라는 이 학문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불립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는 이제 RLHF 하위 분야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테크닉은 거의 동일한데, 자연어나 이제 흔히 이미지 디퓨전 쪽에서는 RLHF라고들 많이 부르고, 로봇 조작 이런 강화학습 MTP 환경에서는 PBRL이라고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자연어나 이미지 생성 모델에 RLHF를 적용한 논문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이러한 분야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BR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보상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강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가 행동한 상태, 행동의 시퀀스를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사람은 길이 h에 두 개의
상태 행동 시퀀스 시그마 0랑 시그마 1을 보고 어떠한 옵션이 더 자신의 의도에 맞는지 더 선호하는지를 이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에서 비교할 쌍을 추출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쿼리를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추출되는 쿼리에 레이블링을 하는 것을 선호도를 레이블링한다 혹은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선호가 된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1, 0으로 된 레이블, 그리고 반대 오른쪽이 더 선호가 된다면 0, 1 같은 레이블을 줄 수가 있겠고, 뭐가 선호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싶으면은 이렇게 0.5 대 0.5로 레이블을 줄 수도 있습니다. PBRL에서는 보상함수의 디테일한 정의 대신 이렇게 수집된 선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의도를 반영하는 보상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보상함수라는 별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한 다음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확률 분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공한 선호도 레이블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이 보상함수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은 선호되지 않은 시퀀스의 보상합 전체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반대로 선호된 시퀀스의 보상의 합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보상함수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가지고 이제 기존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PBR에서 이 보상함수는 마지막에 하이퍼탄젠트를 주로 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해가지고 보상의 범위를 -1에서 1 사이로 스케일링 된 값을 뱉도록 하는 게 주로 쓰는 이제 테크닉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강화학습이 이제 왼쪽, 오른쪽이 선호 기반 강화학습인데, 기존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보상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상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을 알 수 있고, 오른쪽 PBRL 그림에서는 우선 보상이 없는 데이터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이 중에 일부를 추출을 해서 쿼리를 추출을 해서 사람이 레이블을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선호된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전장에 설명드렸던 수식으로 보상함수를 학습을 한 다음, 이 보상함수가 이제 나머지 리플레이 버퍼 혹은 배치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에다가 전부 보상을 할당한 후에 똑같은 강화학습 알고리즘 수식,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나 PPO 등의 기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00 스텝마다 100개씩 선호도 데이터를 제공을 이제 한다면, 이때 처음에 한 100개, 5,000 스텝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100개의 선호도 레이블링 해서 보상함수 학습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레이블을 붙이고, 그 다음 또 100개가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 100개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보상함수는 이때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 이 기존 예측된 보상을 다시 덮어쓰는 방식으로 이제 보상을 할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피드백이 주어진 개수만큼 이미 다 제공이 되었다. 한 5,000개 줘야 되는데 5,000개를 이미 다 제공을 했다면은 더 이상의 이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부분은 빼고 학습한 이 보상 함수를 그대로 이제는 사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세팅은 보통 이제 시뮬레이터나 로봇과 같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때라고 칭을 해서 이제 보통 온라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난 PBRL 1편과 2편에서는 온라인 PBRL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요. 반대로 시뮬레이터나 실제 로봇이 제공되지 않고 데이터만 존재하는 상황, 즉 추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데요. 데이터의 추가 수집 불가 및 일반화 문제 때문에 온라인에서 썼던 알고리즘을 그대로는 쓸 수 없고, CQL이나 IQL 등 오프라인 상황에 적합한 별개의 알고리즘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PBR에는 여기다가 추가로 보상까지 없다고 가정을 해서 흔히 언어 모델 쪽 RLHF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어 쪽 RLHF 업데이트 수식을 보면 오프라인 RL 알고리즘 수식인 뭐 이제 AWR이나 AWAC 수식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오프라인 PBRL에서도 보상 함수는 사전에 이제 그 오프라인 데이터에서 선호도를 수집을 해서 보상 함수를 1차적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거 가지고 한 번에 레이블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IQL이나 CQL 등의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금일 세미나에서 살펴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싱랭크, CPL 그리고 리어입니다. 싱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상황 그리고 CPL과 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상황을 가정한 방법론들인데 원래는 이번 세미나에서 오프라인 방법론 3개를 하려고 했으나 이 리어 같은 경우에 싱랭크와 상당히 유사한 관련성이 좀 높아가지고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고 파란색 빗금을 친 것들은 이제 지난 3번의 세미나에서 다뤘던 방법론들입니다. 추가로 해당 상표에는 이제 로봇 분야, MDP 상황에서 RLH뿐만 아니라 언어 모델 RLHF 방법론까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어댑티브 프리퍼런스 스케일링 이 분야는 이 논문은 이제 그 MDP 강화학습 로봇 분야에서도 제안이 했지만 언어 모델에도 똑같은 테크닉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DPO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LVLMF 그리고 이제 유레카 등 같은 방법론들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선호도를 레이블링하거나 직접 보상 함수를 구축하는 방법론들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할 때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앞에 3번의 세미나 링크는 다 아래와 같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논문은 싱랭크입니다. 2023년도 닙스에 소개되었고 온라인 PBRL에서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쿼리를 추출할지를 제안한 방법론입니다. 일단 기존 PBRL에서 쿼리 추출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추출 방법은 정해진 피드백 제공 시기마다 이 리플레이 버퍼에 쌓인 에피소드들 중 무작위로 이제 길이 h만큼의 이 스니펫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들을 뽑아가지고 페어링하는 방법론이며 이를 보통 유니폼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디스어그리먼트 샘플링이라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보상함수의 예측 불확실성이 가장 큰 쿼리를 물어보자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보상함수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만들어서 앙상블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n개 쿼리를 뽑고 싶다. 그렇다면 2n개 데이터가 원래는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k배수 더 많게 2nk개만큼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을 한 다음 페어링해서 이제 nk개만큼의 이니셜 배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nk개 배치 중에서 보상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1번과 2번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게 더 선호된지 확률 분포를 이렇게 다 뽑을 수 있게 되고 데이터별로 이때 맨 첫 번째와 맨 마지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모델 모두 다 동일하게 오른쪽이 좋다 또는 이 세 개의 모델 모두 왼쪽이 좋다라고 동일된 의견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데이터들 같이 예측의 편차가 심한 데이터들을 n개 탑 n개만큼 이제 추출을 해서 필터링해서 사람에게 물어보자라는 것이 이제 디스어그리먼트 샘플링입니다. 싱랭크는 이러한 기존 쿼리 추출 방식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과 같이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을 비교하는 쿼리를 추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은 저희는 1번과 2번, 3번과 4번의 관계는 알 수 있지만 1번과 4번 그리고 2번과 3번 등의 관계는 이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n개 쿼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2n개 시퀀스를 랜덤하게 이제 뽑게 되면은 이 2n개 데이터를 랜덤하게 페어링하게 된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선호도 정보 개수는 n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싱링크는 이러한 기존 페어링 방식을 이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페어링 방식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시퀀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으로 1번과 2번을 비교했으면 2번과 3번을 비교하자. 즉 이전 쿼리의 데이터와 새롭게 추출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루트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은 이전까지 비교한 쿼리들 중 가장 좋은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총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싱랭크 같은 경우에 우선 시퀀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또 4번과 5번 5번과 6번 6번과 7번 7번과 8번 8번과 9번 9번과 10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10개의 데이터이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은 4번이 5번보다 좋고 5번은 6번보다 좋고 6번은 7번보다 좋은 걸 알 수 있고, 이렇다면 저희는 이 4번이라는 게 6번, 7번과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4번이 6번과 7번보다 좋다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 7번보다 좋다라는 정보도 추가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루트 페어와이즈 방식은 이전에 비교했던 것들 중에 가장 좋았던 것과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을 비교했는데 2번이 더 좋다. 그렇다면 2번과 다시 3번을 비교하고 이때 또 아직도 2번이 좋다. 그렇다면은 2번과 4번을 다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4번이 좋다. 그렇다면 4번과 5번을 비교하고 아직도 4번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전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과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싱랭크는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선호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EN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랜덤으로 페어링을 해서 N개의 피드백, N개를 레이블링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N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퀀셜 이제 페어와이즈와 루트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둘 다 가장 좋은 경우에는 1번부터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n 플러스 1개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일관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얻을 수 있는 피드백 개수는 얘네를 전부 다 비교하는 경우의 수인 n 플러스 1 곱하기 n 나누기 2 개수만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선호도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인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독립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독립적인 경우가 된다면은 이제 페어와이즈와 마찬가지로 n개의 케이스, 이제 n개의 정보밖에 얻을 수 없게 되고, 평균적으로는 이제 시퀀셜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1.392배, 그리고 루트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n개 대비해서 2배 많은 이제 그 선호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싱랭크는 이제 DM 컨트롤과 메타월드 환경에서 제한방법론의 성능을 입증을 했는데, 이제 위에 테이블 2가 이제 DM 컨트롤, 그리고 테이블 3가 이제 메타월드 환경입니다. 그리고 비교 방법론들은 이 오라클이라고 하면 트루 리워드로 학습한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 보통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로우 바운드로는 저희가 PBR을 2편에서 소개드렸던 메타 리워드렛이라는 방법론에다가 기존 쿼리, 독립적인 쿼리 추출 방식을 한 것을 이제 로우 바운드로 이제 비교를 하였고,
자기네들이 제안한 방식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루트 페어와이즈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퀀셜 페어와이즈 방식도 페어와이즈 방식보다는 조금 좋지만 가장 일관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루트 페어와이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아마 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루트 페어와이즈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싱랭크 논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실제 로봇 실험이 원래 일반적인 PBR 논문에서는 잘 없는 편인데 이러한 실험까지 이제 풍부하게 진행을 했다는 점이고요. 이제 UR5 로봇파를 이용해서 블록을 옮기는 태스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기존 방식인 페어와이즈랑 시퀀셜 그리고 루트 페어와이즈 방식을 다 비교를 해봤고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로 이제 했기 때문에 소프트 벡터 크리틱 말고 이제 백본 가우스 알고리즘 백본은 이제 DQN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리어입니다. 2024년 ICML에 소개되었고 오프라인 PBRL 문제 상황을 가정하는 방법론인데요. 문제 세팅은 다르지만 오프라인 PBRL에서도 독립적인 쿼리 추출 방식으로 인해서 정보 효율성 저하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리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링크와 비슷하게 쿼리를 독립적으로 수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샘플링하자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순차 정보를 활용하자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오프라인 PBRL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프라인 PBRL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리플레이 버퍼 혹은 기존에 쌓아둔 어떤 데이터에 보상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일부씩 데이터를 떼가지고 페어링을 해서 사람에게 선호도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호도를 물어본 걸 가지고 보상함수를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된 보상함수를 가지고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에 보상을 할당을 해서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리어는 싱랭크의 순차적 쿼리 샘플링을 고도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컴플레니스 어썸션 같은 경우에는 인간 피드백은 다음과 같이 0, 1, 1, 0, 0.5 대 0.5 셋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트랜스티비티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선호 데이터 간에 사이클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로 제가 포켓몬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타입을 고르면은 상대방은 항상 라이벌이 항상 저보다 더 좋은 타입을 골랐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선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켓몬이나 가위바위보처럼 어떠한 대소관계, 우열관계에 있어서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B가 A보다 좋고 C가 B보다 좋다면은 이제 A가 C보다 좋다 이런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고 반드시 A보다 C가 더 좋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식랭크에서도 원래 가정을 했던 건데 식랭크는 이퀄 프리퍼런스 상황 이 0.5 대 0.5 같다라는 옵션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이퀄 프리퍼런스 옵션도 조금 가정을 해서 문제를 조금 더 일반화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싱랭크와 리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어의 프로세스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리어는 싱랭크와 다르게 이 전체의 데이터를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이제 정렬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리어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던 페어와이즈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4개의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면 8개의 데이터 중에서 4개의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면 싱랭크 같은 경우에는 2번과 4번만 비교했지만 이를 통해서 4번이 1번보다도 좋고 3번보다도 좋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동일선상이 이제 위치해 있거나 비교를 하지 않았던 이 5번이 3번보다 좋은지 또는 6번이 3번보다 좋은지 등에 대한 정보는 이 그래프가 끊겨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고요. 근데 리어는 이 하나의 리스트 안에다가 쭉 정렬을 시켜서 만드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데이터가 나머지 모든 데이터와의 관계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정보 효율성은 올라가지만 조금 레이블링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싱랭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9번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치면 단순히 이전까지 가장 좋았던 7번이랑 한 번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9번 데이터가 들어온다 치면은 처음에 딱 반으로 나눠서 5번 혹은 6번이랑 먼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6번이랑 비교했을 때 6번보다 안 좋다. 그렇다면 다시 1번과 3번, 3번 그리고 4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4번보다 뭐 좋다라고 했으면은 5번이랑 비교를 해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등 이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여러 번의 비교가 이제 조금 필요하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싱랭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퀄 프리퍼런스 옵션도 이제 허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동일한 선호도를 가진 데이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그룹 간의 이제 정렬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 개별적인 그룹 안에는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다 존재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 그룹 1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룹 2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보다 이제 항상 선호되지 않는다. 즉, 그룹 2의 모든 데이터가 그룹 1보다 항상 선호되고, 그룹 3에 있는 데이터가 그룹 2에 있는 데이터보다 항상 선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리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수도 코드를 나타내는데, 수도 코드를 이제 눈으로만 봐서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 데이터 한 6개 정도를 가지고 순위 정렬 리스트를 만드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이 개별적인 그룹 하나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딱 반으로 나눠서 이제는 이 위쪽 그룹 2번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새로운 데이터 3번이 들어와가지고 3번이랑 이제 2번을 비교를 합니다. 딱 가운데 절반 기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2번이랑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2번이랑 3번이 예를 들어서 동일하다 하면은 2번이랑 3번을 같은 그룹에 넣고 1번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데이터 4번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또 이 바이너리 서치 방식이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2번, 3번 중에 하나를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2번보다 안 좋다 한다면 이번에는 1번이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1번 그룹이랑. 그리고 1번과 비교해봤을 때도 1번보다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5번이나 데이터가 들어왔다면은 이번에는 가운데가 1번이니까 1번이랑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번보다 안 좋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4번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4번이랑 비교를 해서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4번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4번보다는 좋더라 한다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새로운 그룹을 만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을 넣어볼 건데 6번을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처음에 1번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1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1번보다 안 좋다라면은 요 왼쪽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에서 이번에는 딱 나눠서 5번이랑 비교를 해봐서 5번과 만약에 동일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순위 리스트는 4번, 5번, 6번 그리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위 정렬 리스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그룹들보다 다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5번, 6번보다 다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그 그룹들 간의 선호도를 이제 동일 선호도까지 고려를 해서 순위 정렬 리스트를 만드는 게 이제
RLT라고 부르고 리어에서 이걸 이제 RL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는 추가적으로 선호도 확률 함수를 좀 리니어하게 바꿔야 돼요. 기존 PBRL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보상함수 예측값에 주로 이렇게 하이퍼 탄젠트를 써가지고 보상함수 이제 아웃풋이 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상함수 이제 예측값들이 음수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확률함수 소프트맥스로 만들 때 익스포넨셜을 써서 항상 양수임을 이제 보존을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은 선호되는 것과 선호되지 않은 거의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로짓이 뭐 한 이 값이 3이고 두 번째 값이 4다. 그럼 실제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익스포넨셜로 인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어는 이 익스포넨셜 부분을 없애서 선형함수를 만들어서 이 손실함수가 좀 더 바로 이 선호도로 인한 리워드 차이를 극대화하도록 만들고자 했는데 단순히 익스포넨셜을 지워버리면은 이제 이 하이퍼 탄젠트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0에서 2 사이의 범위가 나오도록 해서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메타월드 환경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어퍼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온라인 PBR을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제 어퍼바운드를 보통 트루 리워드를 쓴 이제 뭐 싹, 뭐 그리고 뭐 이미지가 상태로 들어온다면 뭐 DRQ V2 등을 쓸 수 있겠지만 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IQL이라는 방법론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트루 리워드로 학습한 이제 IQL 를 그 어퍼바운드로 사용을 하였고 저희가 지난 세미나 때 PBR의 3편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그리고 DPPO 그리고 IPL 등의 방법론이랑 또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랭크는 원래는 온라인 방식인데 원래는 온라인 PBR에서 제한된 방법론인데 오프라인 상황에서 쿼리 추출 방식만 그대로 사용을 해서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리어가 가장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어는 이제 메타월드를 가지고 오프라인 PBR을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DPPO, IPL 같은 방법론들은 원래는 이 D4R이라는 벤치마크에서 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해보니까 이 D4RL 벤치마크에서는 데이터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보상으로 이제 예측을 하더라도 보상을 잘 학습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따라가려고 하는 오프라인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행동을 그냥 잘 따라하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보상 함수의 학습 여부에 그 알고리즘의 우열이 잘 판가름이 안 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자들은 기존에 D4R을 썼던 거 대신에 메타월드랑 DM 컨트롤로 데이터 테스트셋을 이제 구축을 했다고 하고요. 저도 실제로 D4RL 벤치마크에서 이 오프라인 PBR의 알고리즘들을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리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셋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형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순위 정렬 리스트를 만들 때 이 개별적인 리스트의 그 버젯, 그러니까 상한을 좀 정해놓고 여러 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이 피드백을 한 1000개 정도짜리 리스트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총 로그 2에 1000번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레이블링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저거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1000개가 있다면은 하나의 큐의 버젯이 만약에 10개다 라고 한다면은 10개짜리 길이 10짜리 리스트 하나, 또 길이 10짜리 리스트 하나 10개를 다 만들었으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총 이렇게 100개의 리스트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튼 프레스 탑다운이랑 레버풀 환경에서
총 500개의 데이터를 이 Q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본 건데 Q가 500이면은 총 하나의 리스트 안에 500개의 순위 정렬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Q가 20이면은 길이가 20짜리 리스트 총 25개 이런 식으로 구축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상으로는 이제 뭐 그래도 리스트 길이가 웬만하면 500개 좀 길면 좋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장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 쿼리 추출 방식, 그러니까 쿼리를 이제 마코비안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랜덤하게 페어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리어처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선호도 함수도 제가 아까 전장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익스포넨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리니어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리니어 방식의 리어 순위 정렬 리스트를 쓴 것이 이 실제 보상과 예측한 보상의 상관관계가 0.96으로 가장 높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대소 관계를 제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함수 쓰고 순위 정렬 리스트, 그러니까 순차적인 샘플링 방식을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프리퍼런스 러닝, 줄여서 CPL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PBR의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지난 PBR을 3편에서 소개한 DPPO, IPL과 마찬가지로 보상 함수를 학습하고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투 스테이지 기반 방식이 아니라 선호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원 스테이지 방식입니다. CP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행동가치 함수뿐만 아니라 상태가치 함수 V와 이제 어드밴티지, 이득 함수라고 하는데 어드밴티지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가치 함수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해서 아까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상태가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액션이 하나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상태가치 함수는 행동가치 함수의 액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드밴티지는 이 Q랑 V의 차이로서 이 평균 대비 평균적으로 내가 이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대비 얼마를 더 받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어드밴티지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예시를 통해서 보자면은 저희 현재 정책 함수 파이가 0.7의 확률로 1번 행동을 0.3의 확률로 2번 행동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V는 100 곱하기 0.7 빼기 50 곱하기 0.3이니까 5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밑에 어드밴티지는 100 빼기 이제 55니까 45가 나오게 되겠고 이 2번 행동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이 마이너스 50 빼기 55니까 그 마이너스 10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들 중에 일부에는 이 행동가치 함수가 아니라 이 어드밴티지 함수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론도 좀 많은데, 아까 저희가 정책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Q, ST, AT, 로그, 파이, AT, ST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 Q가 높은 행동일수록 이 A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 Q 대신에 어드밴티지 함수를 써가지고 이 수식으로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들도 있는데, 이를 이제 보통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드밴티지 함수를 쓰면은 그 행동이 평균보다 높은지에 대한 편차만 좀 고려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분산이 좀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 전장은 저희가 어떠한 확률적인 정책 함수 폴리시 파이 하에서 상태 가치와 어드밴티지를 구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 확률적인 정책 함수 없이
항상 디터미니스틱하게 Q가 높은 행동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기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쓰면 됩니다. 한마디로 좋은 행동만 무조건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100% 확률로 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V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서는 expectation을 썼지만 여기서는 max를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V는 그냥 10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어드밴티지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벨만 옵티멀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어드밴티지는 액션 1번을 선택했을 때 어드밴티지는 100 빼기 100이니까 0이 됩니다. 근데 액션 2번을 선택했을 때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0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150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참고로 이 최적 행동, 그러니까 가장 좋은 행동을 제외하고는 이 어드밴티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식을 쓰게 되면은 한마디로 내가 최적인 행동, 이 1번 행동을 따르지 않고 2번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150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특정 행동에 대한 이때 어드밴티지 함수는 최적 대비 손실, 보통 흔히 이 분야에서는 리그렛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PBR에서는 이 선호되는 트레젝토리 0번이라면은 이 0번의 트레젝토리의 보상 예측값의 합이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 함수였는데, 여기서 이 보상 대신 이 리그렛, 어드밴티지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CPL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GT를 처음 설명할 때 시간에 대한 감수인자를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CPL에서도 이 똑같이 감수인자 관말을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D 시점에 있는 데이터일수록 가중치를 작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호도를 어드밴티지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남은 거는 이 어드밴티지에 대한 수식을 정책 함수 파이에 대한 수식으로만 바꾸면은,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PBR이나 그냥 온라인 PBR에서는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또는 그리고 가치 함수 그리고 정책 함수, 이 세 개를 학습시키기 위해 세 가지 그 파라미터가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이 어드밴티지만 정책 함수에 대한 거 하나만 바꿔버리면은 이제는 보상 함수랑 이 행동 가치 함수 등의 수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뉴럴 네트워크 없이 이 하나의 네트워크만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함수와 정책 함수 이제 폴리시 파이에 대한 관계성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강학습에서 디터미니스틱한 정책 함수는 항상 높은 어드밴티지를 주는 행동, 그러니까 항상 뭐 Q나 리워드를 가장 많이 줄 것 같은 행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행동 1번, 2번, 3번, 4번 있다고 치면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했을 때 뭐 어드밴티지가 예를 들어서 뭐 예측한 어드밴티지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50, 얘는 뭐 마이너스 15, 0으로 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0번만 선택하고 나머지 확률은 0인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탐색하지 못한 상태나 행동에 대한 가치 함수가 잘못 추정될 경우 업데이트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는 얘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학습이 잘못되거나 데이터가 잘못 모여서 사실은 얘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얘를 조금 업데이트해서 개선해서 바꾸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가장 높은 보상을 가장 많이 줄 것 같은 행동을 선택을 할 확률이 높도록 이 어드밴티지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 RL인데, 맥시멈 엔트로피 RL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이 어드밴티지가 예를 들어서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정책 행동을 선택할 확률을 분포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CPL은 디터미니스트 폴리시가 아니라 조금 더 브로더하게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 RL 기반 정책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의 목표는 이 어드밴티지 수식을 정책 함수 폴리시 파이에 대한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이 A를 파이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밑에 분모 부분은 노멀라이제이션 항이니까 없는 셈 치고 파이를 그냥 손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알파를 넘겨주게 되면은 알파 로그 파이가 이제 어드밴티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 어드밴티지 부분에다가 이 알파 로그 파이 부분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선호도 모델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 이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식으로 바꿔지게 된다면 저희가 선호 데이터가 시그마 플러스 선호되는 데이터 그리고 선호 안 되는 데이터가 있다 친다면 선호되는 데이터의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선호가 될 행동은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선호가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라, 이제 DPO랑 비슷한 느낌의 수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L에서는 이 로스 펑션에 이 0과 1 사이의 값 람다라는 것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 람다가 없으면 선호 데이터 내의 차이가 이제 스케일이 좀 인베리언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어떤 데이터를 마이너스 3만큼 좋은 게 있고 마이너스 5만큼 좋은 게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3만큼 좋은 게 있고 마이너스 15만큼 좋은 게 있다고 치면은 실제로 이 둘의 차이는 동일하게 2이기 때문에 람다가 없으면 이 손실함수 값도 이 선호도 값도 0.88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2라는 차이가 13에 비해서는 작지만 3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도 차이에 비해서 이 절대적인 스케일이 너무 작으면은 그 얘를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넣어줘서 0.5로 집어넣게 된다면은 얘는 0.37, 얘는 0.04가 나와서 실제로 이 절대적인 스케일에도 조금 고려하는 그런 손실함수를 구축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림적인 표현을 예시로 한 게 있는데, 제가 지난 PBR 3편에서 DPPO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CPL은 이제 PBR 3편에서 소개한 DPPO IPL과 마찬가지로 이 보상함수를 학습을 하고 얘를 가지고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부분을 떼버리고 이 선호 데이터만 뽑아서 이 전장의 수식에 바로 때려박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여기서 CPL도 이제 그 D4RL이라는 벤치마크를 쓰지 않고 메타월드 환경에서 오프라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SFT라고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하죠. 언어 모델 쪽 RLHF에서는 이 선호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비헤비어 클로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선호 데이터가 있으면은 선호가 된 것도 있고 선호가 안 된 것도 있으면 원래 저희가 RLHF를 통해 학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SFT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호된 거의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이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냥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IQL 같은 경우에는 선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MLP 기반의 보상 함수를 만든 다음에 IQL을 이제 오프라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IQL을 학습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학습이고, 그리고 PPO의 로스를 똑같이 써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왜 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 논문이 나온 오픈 리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세팅인데 왜 PPO를 사용했을까라고 했는데 리뷰어가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리뷰어가 시켜서 이제 PPO 수식까지 넣어서 실험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 정보가 벡터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 CPL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스테이트일 때도 쓰고 이미지일 때도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다라는 것이 조금 장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온라인 PBRL 알고리즘 하나, 그리고 오프라인 PBRL 알고리즘 두 개, 총 3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싱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 쿼리 샘플링을 활용해서 피드백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더 고도화해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를 구축하는 방식이고, C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밴티지 함수를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LLM이나 이제 VLM 관련 연구가 이제 활발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해당 분야에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 뭐 LLM을 통해서 보상함수 자체를 설계한다든가, 아니면 인간 대신에 선호도 레이블링을 좀 해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미나에서는 이런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에이전트 학습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